미군 전체에 퍼진 전쟁에 대한 낙관론의 와중에도 다행히 소수의 비관론자들이 있었으니 미 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이 바로 이에 속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장진호 축선상에 실같이 가느다랗게 분산 배치하도록 한 식군단장 알몬드를 계속 설득하여 일단 어느 정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것은 첫째, 충분한 탄약과 필수 보급품을 하갈 우리와 고토리에 배치해 놓은 것. 둘째,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부대 간격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것. 셋째, 하갈 우리의 야전 활주로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장군의 업적이었죠. 특히 이때 만들어 놓은 야전 활주로는 이후 보급을 받고 부상자를 수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착공은 했지만 땅이 얼어붙어 있어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해병 1공병대대가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작업을 강행한 끝에 간신히 수송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공정을 12월 1일에야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한만 국경을 향하여 돌진한 것만이 미덕인 상황에서 스미스 소장은 부대 분산을 막기 위해 해병 1사단을 11월 26일까지 하루 평균 1.5km라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행군시켜 알몬드의 독촉에도 거의 명령불복종에 가까울 정도로 진격 속도를 지연시켰습니다. 같은 식군단 소속 미7사단 17연대가 11월 21일에 해산진을 점령해 이미 압록강까지 도달한 것과 비교하면 과연 그 진격 속도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군 속도가 느렸던 것은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해병 1사단이 이동해야 할 황철영 일대 도로는 좁아터진 깎아지른 산길이었고 중국군 포로가 실토한 대군이 산속에 숨어있다가 일거에 포위 공격한다라는 무서운 정보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스미스 장군은 부대가 진흥리까지 진출했을 때 주둔할 예정이었던 장진호 남쪽 하갈우리를 직접 보기 위해 헬기로 그 일대를 공중 시찰한 후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선 황철영의 수문교가 반드시 파괴됐어야 했었음에도 아직도 온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적이 위인 전술을 쓰기 위해 다리를 일부러 파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혹여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무조건 포위 공격을 당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보급로를 방어하기 위해 부대 분산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에 약간 거스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병 1연대의 1개대대를 최종 수비대로 진흥리에 남겨두었고 고토리에도 따로 1연대의 1개대대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스미스는 그의 각 부대를 지프를 타고 각각 1시간 이내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술구역 안에 집중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해병대원들이 젊고 건강하더라도 보급의 측면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병력을 겨울 전투에 투입시키고 싶지 않아 각처에 보급기지까지 만들어 보급품을 충분히 비축해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병 1사단은 그 춥고 눈 덮인 골짜기의 끝에서 끝까지 길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이가 무려 120km가 넘었습니다. 서부전선의 중국군 제4야전군예하 13병단의 18개 사단은 전투 준비가 완료되어 주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한국군을 노리며 기습적으로 2차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제3야전군예하 9병단의 6개 사단은 아직 전선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마오쩌둥의 지시로 린치앙이 지휘하는 제4야전군 소속 42군 예하 124사단을 먼저 차출하여 9병단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지원작전을 함경남도 수동에서 펼치게 됩니다. 11월 3일 해병 7연대가 수동에 도착하자 그날 저녁 소름 끼치는 나팔과 풀빛 소리와 함께 중국군 124사단이 북한군 344 전차대대의 나고정차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공중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후속하던 해병 11포병연대에게도 화력지원을 요청하여 중국군을 간단히 격퇴했습니다. 11월 4일 자정
중국군은 박격포 사격과 함께 대병력으로 별다른 전술 없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해병대의 주저항선을 뚫으려 쏟아져 들어왔으나 이번에도 해병의 막강한 전투력과 포병의 지원으로 몰살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월 5일 해병은 수동북쪽 진흥리에서 역시 11 포병연대의 지원 포격에 힘입어 나머지 중국군 124사단의 잔존 예비대까지 전멸시켜버립니다. 미 해병은 불과 1개 포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만 투입시켰는데도 중국군 1개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전투 같지도 않은 전투로 중국군 124사단은 완전히 말살되어 장진호 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유다시는 한국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해병 7연대는 사망자 50여 명과 부상자 200여 명이 발생했지만 중국군은 사망자만 1,500명에 부상자는 그 2배가 넘는 등 피하 전사율이 무려 1대 30에 달했습니다. 사실 미 해병대의 기본 전투력과 충실한 화력, 위력적인 공군력을 감안한다면 일개 해병 연대 전투단이 중국군 1개 사단을 괴멸시킨 것이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연전만 요구됐던 수동전투에서 개념 없는 일본군식 만세돌격 같은 작전으로 중국군은 완편 1개 사단을 덧없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전력의 낭비였습니다. 수동전투 후 해병 7연대 부연대장 프레드릭 다우셋 중령은 중국군의 무모한 공격에 대해 기찻길에서 중대병력의 반이 우리 기관총 사격에 쓰러졌는데도 지휘관이 호루라기를 불자 생존자들이 재집결해서 다시 행진을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무차별 사격을 가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 생존자 10명 내지 15명이 대열을 이탈해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중국군은 병력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군의 이런 무모한 작전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고 장진호 전투, 이어진 해병대 탈출저지 작전, 그 다음해인 1951년의 전역, 그리고 휴전시까지도 중국군의 불필요한 병력 손실은 계속됩니다. 미 해병과의 첫 대결에서 이렇듯 치욕적인 대패를 당한 구병단장 숭수르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전투의 나비효과였는지 그는 장진호 조직이 들어온 미 해병 1사단을 몇 겹으로 포위해서 섬멸시키려는 편집증에 가까운 복수심에 불타 병력만 소비하고 전체적인 작전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렇듯 수동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전투였기에 전투 축에도 못 끼는 전투라고 생각한 식군단장 알몬드는 그날 일기에 지극히 평온한 일상 같은 사실만 기술하는 등 군단 지휘관 입장에서 전략적인 해석은 일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알몬드가 간과했던 무서운 사실은 밤새 적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패배해서 도주하는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월 14일 미해병 1사단이 마침내 하가루리에 진입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8도였으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50km가 넘어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30도에 달했습니다. 매우 추웠지만 장진호 전투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이날은 나름대로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중국군은 해병 1사단을 서부전선의 상황과 엮어서 전술적으로 완벽히 유도했습니다. 중국군 구병단 숭수로는 홍군 출신답게 야간에만 병력을 이동시키는 은밀한 기동작전으로 유엔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전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당시 한반도의 미군들은 향후 작전 개요나 부대의 진출 사항이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면서 신문 등 매스컴에 낱낱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방의 언론이 마치 중국군의 정찰병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군 구병단은 예하부대를 고된 행업 끝에 유엔군의 전술 유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감지 지점에 속속 매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해병 1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올리버 스미스 소장, 1연대장에는 루이스 퓰로 대령, 5연대장의 레이먼드 머레이 중령, 그리고 7연대장에는 호모 리첸버그 대령이었습니다. 11월 25일 해병 7연대가 마침내 유담리에 진입했습니다. 오후 늦게 3명의 중국군을 생포하여 이들을 한국군 통역관과 한국전투경찰대가 신문을 내보니 그들은 중국군 20군 소속의 80사단, 59사단, 60사단이 유담리에 6일 전부터 들어와 있었으며 조만간 북쪽에서부터 미해병들을 공격할 것이고 유담리와 하가루리 사이의 연결도로를 차단할 것이며 고토리와 진흥리 사이의 도로도 역시 차단할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기는 2개 해병연대가 덕동고개를 통과한 직후가 될 것이지만 해병항공단의 근접 지원이 두려워 밤에 공격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유와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11월 26일 서부전선에서 중국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식군단과 해병 1사단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병단 사령관 숭수로는 준비를 마친 중국군 6개사단을 장진호 주변에 집결시켰습니다. 이제 은밀한 포위작전의 첫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알먼드는 중국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어떠한 대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도쿄의 메가더는 중국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동부전선에서도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어쩔 수 없이 해병 1사단도 5연대를 유담리 서쪽 험준한 랑림 산맥을 넘어 88km나 떨어진 미팔군과 연결하기 위해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유담리 일대에는 벌써 중국군 79사단이 북쪽, 89사단이 북서쪽, 59사단이 남서쪽에 배치돼 있어서 이미 해병 2개 연대는 중국군 3개 사단으로 완벽하게 포위돼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군 80사단 역시 장진호 독적 사수역 근방에 퍼져 있던 페이스 중령의 미 32연대 1대대와 맥클린 대령의 31연대 전투단을 노리고 이들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중국군의 계획은 중국군 58, 64단으로 장진호 남쪽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한 하갈우리까지 포위한 후 장진호 서쪽에 해병 57연대와 장진호 동쪽에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지체되어 결국 중국군 58, 64단은 다음 날인 11월 28일에야 도착함으로써 야전 비행장과 방어부대가 빈약했던 해병 1사단 사령부가 있던 하가루리 공격은 그만 취소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해병대 입장에선 천운이 날았던 셈이었죠. 만약 당시에 중국군이 의도한 바대로 작전이 실행됐더라면 아마 장진호로 진출했던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 31연대 전투단은 27일 당일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해병대는 미국군과는 달리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단 하루를 수경하더라도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동설원에 땅을 판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는데 겨우 11월이었지만 눈과 얼음의 두께가 거의 40cm가 넘는 상황이라서 미군의 휴대용 재직 야전삽으로는 도저히 참호 구축 작업이 불가능했고 전동 차량기나 폭약이 필요할 지경이었습니다. 11월 27일 밤 유덤리의 밤은 하얗게 쌓인 눈과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로 어찌 보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전 지역에서 소름 끼치는 나팔과 풀뿌리 소리와 함께 드디어 중국군의 공세가 시작돼 유덤리의 북쪽과 동쪽을 방어하던 해병 5실현대의 3개 중대가 먼저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최북단 1403 고지를 방어하던 7연대 3대대 H중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먼저 후퇴해버렸고 중국군 79사단 235연대가 공격했던 장진호와 유담리 사이의 1282 고지를 방어하던 7연대 2중대는 중대원 176명 중 120명이 사상당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 전투경찰대의 분전과 5연대 1대대의 지원으로 결국 방어에는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곳을 방어하던 예비역이었던 존 얀시 중위는 얼굴과 몸에 여러 군데 총을 맞고 안구까지 돌출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계속 소대원들을 지휘했으며 로버트 케네모 화사처럼 참호 안으로 쏟아지는 중국군의 슈탄을 던져내다 결국 그중 하나는 자신의 몸으로 덮어 동료들을 구하는 영웅까지 나왔습니다. 동남쪽으로 1500m 떨어져 있는 1240 고지의 D중대도 고지를 빼앗긴 후 다른 중대가 재탈은 했지만 D중대는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후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담리와 하가루지 사이에 보급로를 감지하기 위한 두 고지 중 첫 번째 고지인 터키리아 불리던 149 고지의 7연대 C중대는 1개 소대가 유담리의 연대본부를 지키고 있어서 간편되어 180명 정도가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중국군 58사단의 공격으로 사상자 60명이 발생하는 등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그 남쪽 덕동고개에 위치한 두 번째 고지에 있었던 81mm 대대 박격포팀의 증원이 있어 증편된 218명이 주둔하고 있던 일명 폭스일의 F중대는 무려 81명이 사상당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상자 중 사망자는 24명 정도였는데 반면 방어지지 주변에는 무려 350여 곳 정도의 중국군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날도 수동전투의 경우와 같이 폭수중대원의 사망자에 대비해 그날 공격해온 중국군 대대는 반 이상이 몰살당했으며 그 나머지 반도 부상이나 미군의 포로가 돼버려 교환 비율이 무려 1대 10에 달해 사실상 공격했던 중국군 대대는 전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F중대원들이 당시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전투를 했는가 하면 훗날 명예훈장을 받은 2소대의 헥터 A 카펠라타 일병은 가지고 있던 M1 소총의 모든 탄환크립이 다 떨어지자 날아오는 중국군의 슈탄을 마치 야구선수처럼 소총 개머리판으로 수차례 되받아치는 묘기를 부렸으며 동료 옆에 떨어진 슈탄까지 주워 던지다가 손에서 터진 수류탄에 결국 손가락이 날아가 버리는 부상을 입었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11월 28일 동쪽으로 보이는 험준한 산맥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처연했지만 아름답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서쪽 유담리의 해병대는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버렸습니다. (11월 25일) 장진호 동쪽 후동리에 도착한 페이스 중령의 미7사단 32연대 1대대는 급현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11월 27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해병 5연대 3대대는 강계 방면으로 서진하기 위해 모두 유담리로 빠져나갔고 이날 오후 페이스 중령의 32연대 2대대가 해병대 진지를 인수해 풍유리강 하구 북쪽에 배치되자 맥클렌 대령의 31연대 3대대는 후동리에 연대 전수단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고 주둔했었던 해병대와는 달리 이들은 각 주둔지를 그저 하루만 머무는 수경지 개념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방심하였던 것이 결국 큰 낭패로 이어지고 맙니다. 특히 페이스 부대는 각 중대를 연결해주는 요지이자 가장 높은 감제고지였던 1475고지에 전혀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군 전술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27일 밤 11시 이곳에서도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던 페이스의 32연대 일대대는 사방에서 파고드는 중국군과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왔는지 A중대와 C중대 사이 도로를 타고 북한군의 T-34 전차 한 대와 Su-76 자주포 한 대가 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후방에 있던 화기중대에서 75mm 무반동포로 이들을 격파했는데 이것이 장진호 전투에서 유일한 중국군의 전차 운용 사례였습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결국 A중대 후방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으며 C중대와 B중대 사이에 비어져 있던 문제의 1475고지를 손쉽게 점령해버렸고 이곳은 전투기간 내내 미군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군의 T-34 전차기동시 통신선이 절단되는 바람에 풍유리강 하구에 있던 57 포병대대로부터 일체의 화력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입었으나 그래도 이날 밤 전멸되는 상황은 피하며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아울러 새벽 동틀 무렵에는 페이스 부대에 배속된 전방 항공통제관 에드워드 스탠포드 해병대의 유도 아래 제312 해병 전투비행대대 소속의 F-54 콜세어 전투기 4대가 도착했습니다. 전투기들은 네이팜탄과 5인치 로켓, 20mm 기관포를 퍼부으며 심각했던 지상의 상황을 가까스로 안정시켜줬습니다. 결국 이날 전투에서도 전방 항공통제관 스탠포드 해병대와 그가 유도한 해병 전투비행대의 콜세어 전투기의 화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페이스 부대의 선전에 비해 풍유령 하구의 맥클린 임무부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맥클린 부대의 주력인 31연대 3대대와 57포병대대는 원형방어가 아닌 북쪽에서 내려와 급격하게 서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따라 선방어를 했었던 것입니다. 중국군은 1개 중대가 방어하던 동쪽에서 무인지경으로 밀고 들어와 대대지휘소와 57 포병대대를 철저히 유린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대대지휘소가 쑥대밭이 되고 지휘부가 전멸한 관계로 예하 중대장들은 각자 알아서 싸워야만 했는데 연대장 맥클린 대령도 하필 그날 전방지휘소가 있는 페이스 부대의 위치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7사단 부사단장 역시 후동리에 있는 후방 지휘소에 있었는데 통신 두절로 상황 파악은 물론 지휘 역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있던 부대는 31연대 M중대 뿐이었습니다. 화기중대인 M중대는 81mm 박격포 소대밖에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M중대는 병력의 70%가 카투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진지를 사수하는데 성공했으며 중대장 얼조던 중위에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자 대대참모부 병력은 전원 전멸했습니다. 또한 대대에 배속된 제5공군 전방항공통제관도 전사에 앞으로 더 이상 항공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1.6km 후방에 있던 57 포병대대 및 제임스 맥클머트 대위가 지휘하는 15 대공포대대 D포대는 전방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형적인 영향인지 북쪽의 전투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30일 연대 전투단의 30일 의무중대가 남쪽에서 접근해오다 전멸한 상황 역시 듣지 못했습니다. 11월 28일 새벽부터 중국군은 박격포 공격을 시작으로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름대로 제대로 된 방어와 반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5 대공포대대 T포대의 화력이 너무나 전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클리모트 대위가 지휘하는 D포대가 장비한 보포스 자동 대공포를 직사로 발사하기 시작하자 단 몇 초 만에 전방에서 출몰하던 중국군은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맥클린 부대가 첫날에 살아남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쪽 후동리 방향으로는 중국군이 공격을 하지 않아서 완전한 포위망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동리에는 31 전차중대 소속의 22대의 전차들이 있었는데 이 때문이었는지 중국군은 후동리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의 31 의무중대는 밤중에 후동리에서 31연대 3대대 방향으로 의무전차 이동을 하다가 121 고지에서 중국군의 매복에 걸려 중대장이야 전원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진지와 보급로가 감지당할 수 있는 중요한 목진지를 방어부대 하나 없이 놔둔 것이 이후 장진호 동쪽에 배치되었던 미국군 부대가 전멸한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앞서 풍유리강 북쪽의 페이스 부대가 놓쳤던 1447 고지처럼 후동리의 31연대 역시 중요 길목을 감지하던 121 고지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진호 서쪽의 미 해병대의 경우 유담리와 하가루리 사이의 주요 목진지에 터키힐과 폭스힐이라는 애칭까지 붙여가며 각각 1개 중대식을 배치하고 확보하는 데 끝까지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담리 해병대가 훗날 하갈루리로 철수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이에 반해 장진호 동쪽의 풍우리와 후동리 사이의 121 고지는 중국군에게 장악당한 상태였습니다. 해병대와는 반대로 미국군은 하갈루리로 탈출하는 도중 점령하지 못한 121 고지에 걸려서 결국 전멸당하는 운명에 빠지고 맙니다. Change the way I feel about you. I promise I will stay forever close to you. We go together. It's all I know. Side by side is how we grow, hand in hand. Through these times we'll fall and rise. Funny how you can open up the grayest sky with only one of your sweetest smile. We go together. It's all I know. Side by side is how we grow, hand in hand. Through these times we'll fall and rise. 로버트 카메론 일병은 침낭 속에서 깜짝 놀라 쪽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춥고 무시무시한 유담리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11월 24일 오후에 유담리 남쪽 6km 지점에서 먹었던 추수감사절 식단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새우 칵테일, 칠면조, 그레이비 소스, 월귤 소스, 설탕에 졸인 고구마, 과일 샐러드, 다진 고기파이, 속을 채운 올리브, 호두 땅콩과 커피로 구성된 그 특식은 현장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먹기도 전에 바로 얼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특식을 모았던 그 며칠 전이 지금은 사무칠 정도로 그립고 꿈만 같았습니다. 27일 밤 유담리 북동쪽을 지키던 미해병 실현대 DEH 중대가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유담리 남쪽에 보급로를 지키던 미해병 실현대 터키일의 C중대와 폭스일의 F중대는 고립됐습니다. 이로써 유담리의 미해병 57 두 연대는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모레일 리첸버그 두 연대장은 상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더 이상의 서진은 중지하고 방어 진지를 축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담리와 하가루리까지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덕동국의 북쪽의 터키의 C중대와 그 남쪽의 폭스일의 F중대를 구출하기 위해 7연대장 리첸버그 대령은 아직 유담리까지 오지 못해 하가루리에 머물고 있던 7연대 2대 대장 랜돌프 로그드 중령에게 북쪽으로 이동해 F중대를 구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로그드 중령은 본부중대의 요리병 등 비전투병력과 간편된 화기중대 병력으로 편성된 소위 요리사와 제빵중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빈약한 부대를 이끌고 지원받은 전체 세대와 함께 덕동통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마다 적군으로 가득 차 있고 배강마다 중국군이 쏟아져 나오면서 박격포 등 중화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리첸버그 대령에게 중과부적임을 보고합니다. 결국 리첸버그 대령은 크게 낙심하며 로그드 중령에게 다시 하가루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해버립니다. 그런 동안 아직 큰 손실을 입지 않았던 7연대 AB중대는 통합 연대지휘소를 방어하던 C중대 1소대까지 동원하여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큰 저항 없이 터키의 C중대를 먼저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F중대가 있는 폭스일까지 가는 것은 중국군의 거센 공격으로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 그 임무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맙니다. 해병 일사단장 올리브 스미스 장군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5연대는 그대로 유담리를 방어하고 7연대는 유담리에서 하가루리로 통한 도로를 개통시켜라 라는 사실상의 철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지전 남쪽에 흩어져 있던 필로 대령의 1연대에게도 고토리와 하가루리 사이의 도로를 개통시키라는 철수 준비 명령 또한 동시에 내립니다. 이 명령은 스미스가 식군단장 알몬드나 맥어드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전투 경험과 냉철한 판단만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매우 현명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스미스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상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머뭇거렸었다면 해병일사단은 탈출 기회를 놓치고 아마도 장진호에서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브 스미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하들의 안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당시 하갈루리는 넓은 계열지에 위치한 사령부와 야적던 물자를 지키고 있던 전투병력은 고작 해병 1연대 3대대와 7연대 2대대 본부중대 뿐이었지만 각종 지원부대가 15개에서 20개가량 있어서 총 병력은 해병대 3,000명에 육군병력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갈우리는 장진호 남한에 위치한 교통요지로 당시에는 폭격에 살아남은 몇몇 민가만 있었을 뿐 허벌판 계열졌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매우 방어에 불리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 1공병대대 D중대가 장진호수가 있던 목재소를 운 좋게 발견하고 그곳에 쌓여있던 A급 목재들로 수많은 텐트들을 설치하여 수경지를 만들고 외곽 곳곳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친 방어진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하갈루리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1연대 3대 대장 루이지 중령은 하갈루리에 대한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해 하갈루리 남쪽에 해병 1연대의 2개 중대를 배치하고 북쪽에 해병 1사단 포병대대 D포대는 병력 부족으로 자체 방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군 70명의 카투사 100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도로 확정 작업을 해오던 미국군 10공병대대 디중대에는 남쪽 이스틸 방어를 맡기는 등 각종 지원부대에게도 일정 부분씩 방어구역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해병 1 공병대대만은 방어작전에서 제외시켜 아크 조명을 킨 채 밤새도록 활주로 공사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28일 밤 중국군 58사단이 174연대는 예비로 하고 172연대가 서쪽에서 173연대가 동쪽에서 하가루를 공격했습니다. 남쪽의 넓은 계할시를 담당하던 해병 1연대 H중대, I중대 중에서 결국 H중대가 뚫리면서 중국군이 파고 들어왔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중국군은 정과학대 대신 미군의 방한복을 야가라며 돌아다니다 3대대 증원병력에 격퇴되는 등 어처구니 없게도 전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중국군 시신 천여 구가 해병대 진지 앞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해병대의 사망자는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사실 병력 수로만 따지면 하가루리의 미 해병이나 중국군이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력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중국군의 공격 실패는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174연대를 예비대로 빼놓고도 미군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이번에는 중국군이 미 해병대를 너무 얕잡아본 결과였습니다. 당시 미국에 대한 중국군의 전투 교리는 이랬습니다. 미군의 강력한 화력망을 뚫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제대로 된 백병전을 벌인다면 미군 병사들은 꼼짝 못하고 도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일단 미 해병의 화력망을 뚫는 과정에서 전멸할 지경이었고 어찌어찌해서 빈틈을 뚫고 들어온다 치더라도 일반 미군도 아닌 탁월한 기본 전투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정신력의 해병대였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백병전에서 위급시 근접전의 최강자인 권총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군은 27일 방어 준비가 덜 된 하가루리를 다른 지역과 동시에 남쪽에서 공격해 했었지만 워낙 험난한 지형 때문에 책임 부대였던 58사단이 하루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적기를 놓친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장진호동 쪽의 80사단도 전날 공격으로 약해진 32연대 일대들을 간단히 제치고 28일 하가루리 공격을 측면 지원하려 했었으나 자신들의 공격 루트에서 재정비하고 있던 31연대 전투단의 보포수 대공포에 직사각에 막혀서 협조된 공격을 전혀 벌이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해병대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움격이었죠. 한편 덕동고개를 지키던 7연대 F중대는 27일 밤에 이어 28일 밤의 전투에서도 사상자가 77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선을 축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날도 덕동국의 폭수 일에 시신 200여 구만을 남겨놓고 다시 후퇴했습니다. F중대장 바버데이가 얻은 결론은 이랬습니다. 중공군은 멍청했습니다.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공격해왔고 돌격하기 앞서 나팔소리, 호루라기, 고함 지르기 등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밀히 기습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붙잡은 포로들은 모두 동상에 걸려 있었고 피부는 차가운 바람에 갈라터져 마치 소고기 육포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공군은 전투병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나약한 포도송이 같은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전투는 끔찍했고 전투 후에는 잔혹했습니다. 중국군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한 해병들을 옷 손상을 줄이기 위해 대검등으로 무참히 처리한 후 파카와 방아나 등 옷가지를 모조리 벗겨갔고 해병대원들은 전사한 중국군을 끌어와 참호 모래주머니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발악하던 일본군에 의한 기억 때문에 죽어가는 중국군도 반드시 확인사절하는 등 쌍방은 적을 떠나 몰리성의 도를 넘어 매서운 동장군보다도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장진호 동쪽의 미 32연대 일대대는 28일 주간에는 전선을 어느 정도 추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항공 지원에는 해병 항공단의 F-4U 콜세어 외에도 호주 왕립공군과 남아프리카 공군의 F-51 머스탱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항공 지원 아래 원래의 방어선을 대부분 회복하긴 했지만 전날 운용도 한번 못해보고 중국군에게 선점당해 큰 피해를 초래했던 1475 고지의 탈환만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한번 점거에 실패한 감제고지의 탈환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죠. 28일 아침 식군단장 알몬드가 하가루리까지 L-17기를 타고 와서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을 만나 현 상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드세고 자신만만하기만 한 알몬드는 현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어 다시 헬기를 타고 장진호 동원의 육군 전방주의소를 찾아가 맥클린 대령과 페이스 중령을 각각 만난 알몬드는 뜬금없이 페이스와 주변에 영문도 모르고 있던 병사들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한 후 귀관들이 본 중공군은 북쪽으로 도망치는 나고병에 지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모두를 아연케 하는 그의 말에 알몬드가 떠난 후 페이스는 가슴에 은성 무공훈장을 뽑아 땅에 던져버리며 이렇게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이미 막심한 피해를 입은 31연대 전투단의 맥클린 대령은 자신과 떨어져 있던 31연대 3대대가 밤사이에 어떤 파멸적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명심에 빠진 알몬드의 비에 맞춰 곧 도착한다고만 알려진 신기루와도 같은 자신의 나머지 예하부대인 31연대 2대대만 도착하면 바로 북진을 시작하겠다고 알몬드에게 호언장담을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해병 1사단 공보관이었던 마이클 카프로라 대위는 훗날 일개 연대장이 군단장의 공격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심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입신에만 전전긍긍하는 장군과 장교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은 죄 없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스미스가 더 돋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페이스 부대보다 남쪽에 위치했던 풍우리강 안곡의 31연대 3대대도 낮이 되자 방어선을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몸을 피해 적전 도주했던 병사들도 슬금슬금 방어진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장진호 육군부대의 심각한 문제는 후동리의 31연대 전투단 지휘소와 풍우리강에 있는 31연대 3대는 물론 그 전방에 있는 페이스의 32연대 1대대 간 전혀 서로 통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8일 오전 10시 통신두절로 북쪽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후동리의 30일 전차중대의 전차들은 호주 부사단장의 지시로 30연대 3대대가 주둔한 풍우리강 안곡으로 보병 지원도 없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중국군에게 노획된 미군의 3.5인치 바주커포 세례를 받아 전차 두 대는 파괴되고 두 대는 회피기동 중 미끄러져 도로 옆 배수로에 처박혀버리고 말아 결국 후퇴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후동리에 있던 헬리오스 부사단장은 미해병 1사단의 지원을 구하기 위해 하가리리로 향했는데 이때 신변 안전을 위해 30일 전차중대의 전차 한 대를 빌려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28일) 저녁 장진호 동쪽 후동리를 제외한 미 육군 부대의 중국군 84단의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특히 이날 84단은 31연대 전투단을 돌파한 후 하갈루리를 공격하려는 중국군 58사단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풍위르강 안곡 방어진제는 전날과는 다르게 가공할 위력의 M19 보포스 40mm 대공포와 그에 버금가는 M16 59경 대공장갑차가 맥클모트 대위가 지휘하는 D 대공포대 진지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래 해군 등에서 대공 방어용으로 명성을 날렸던 보포스 대공포는 40mm 고폭탄을 분당 248을 발사하여 단몇 초 만에 중국군의 파상 공세를 좌절시켜버렸습니다. 보포스 대공포는 발사된 고폭탄이 근처에만 장렬해도 사람 정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분쇄시킬 정도로 위력적이어서 중국군의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 가공할 무기체계의 무력화를 최우선 임무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군 지휘관들은 이 자동 대공포를 파괴하는 병사에게 많은 포상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 중국군 병사들이 결사적으로 대공포만을 노리고 육탄 공격을 감행하여 대공포 위에 육박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포병들은 자신들의 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진지 주변에는 무려 750여 구의 조각난 중국군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11월 29일 새벽 3시경 장진호 최북단에 있던 페이스 부대는 28일 야간에 모닥불에 둥글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방어진지랍시고 구축하고 있다가 중국군의 공격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고 부대 전투력의 한계에 왔다고 판단하여 결국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와는 달리 장비 물자는 모두 포기했고 동료들의 시신들은 그대로 유기했으며 오직 생존 병력만을 태워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60대의 차량을 타고 이들은 마침내 풍우리강 하구 근처까지는 일단 별정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항이 없었던 이유는 미군이 남겨둔 보급품과 장비를 노획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중국군들이 사격을 중지하고 추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어붙고 굶주렸던 중국군에게는 미군이 버리고 간 주둔지는 그야말로 신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동틀 무렵 페이스와 함께 후퇴하던 맥클린 대령은 풍리강 안곡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자신의 부대 쪽으로 접근해오며 사격 중인 행군 종대를 어렴풋이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행군 종대를 그렇게도 고대했던 자신의 31연대 이대대로 착각하고 기쁨에 겨워 차에서 내려 사격 중지를 외치며 이 행군 종대를 맞으려 홀로 400여 미터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얼음판에 미끄러짐에 겨우 도착해보니 그 행군 종대는 31연대 2대대가 아닌 중국군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맥클린 대령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버렸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미군들은 이 만화 같은 황당함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석을 입은 맥클린 대령은 포로가 된 지 나흘째 사망했고 그 근처에 대충 묻혔습니다. 하지만 맥클린이 그토록 빠르던 31연대 2대대는 당시 아직도 함흥에 있었고 이 허접한 부대는 11월 30일에야 한심하게 간신히 코토리에 도착했습니다. 맥클린이 포로가 되자 페이스는 구조대를 풀어 그를 구출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1952년에서야 중국군에게 풀려난 미군 포로에 의해 맥클린 대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에게 사후 수은 십자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그는 북한 지역에서 애매하지만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미군의 최선임 지휘관이었죠. 어쩔 수 없이 페이스는 심한 부상을 당한 31연대 3대대장 라일리 중령과 즉각 회합을 갖고 이제서야 2개 대대와 포병대대를 견고한 원형방어선 안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맥클린 페이스 부대를 자신이 통합 지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통합지 라인에는 통신의 두 줄로 남쪽 후동리에 있는 31연대 본부와 막강한 전력이었던 31 전차중대는 또 제외됐습니다. 페이스 부대는 여전히 하가루리의 해병대나 식군단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해병 전방 항공통제관 스탠포드 대위의 AN/PRC-1 무전기를 통해 콜스웨어 공격기와는 통신이 가능하여 이를 이용해 약간의 보급품을 공수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것은 이렇듯 스탠포드 대위를 통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30일 전차 중대든 그 어느 곳이든 통신이 가능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투기 연단의 또 위기의 순간까지도 페이스에게 이 가능성은 간과돼 버리고 맙니다. 글쎄요,
이 단순한 방법이 왜 무시되었을까요? 그와 참모들의 상상력 결핍이었을까요? 어쨌든 공수보급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방어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M19 보포스 40mm 대공포탄약이 절실히 필요했었지만 정작 이것은 필요 없는 후동리의 30일 전차중대에 공수됐고 30일 전차중대에게 필요한 전차포탄약은 아예 보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28일 오후 8시 27분 기준으로 장진호 지역의 모든 미군은 해병 1사단 스미스 소장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하가룰에 있던 7사단장 바 소장과 후동리에서 먼저 이동한 부사단장 호주 준장은 스미스 소장에게 풍리강 하구의 육군 부대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스스로 돌파구를 개척할 전투력을 상실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에 스미스 장군은 장진호 도처의 전황상 도와줄 여력이 안 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력으로 하갈루리로 탈출하라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편 28일 메가더는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투병력의 현 상태는 중국 공산당이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한 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른 준비가 확실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본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했으나 공간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라는 그 유명한 암호 전문을 보냅니다. 당시 메가더는 두려웠고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직전까지 자신만만했던 메가더의 태도와 180도 다른 소식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가공할 만한 사항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앞이 캄캄해졌죠.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메가더는 28일 저녁 작전회의를 구실로 일선에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워커와 알몬드 두 장군을 동해를 넘어 장장 1120km나 떨어진 자신의 사령부로 소환했습니다. 특히 알몬드는 아침에는 스미스를 만났고 점심에는 페이스에게 그 유명한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오후에는 7사단장 바와 만나 무언가 은밀히 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저녁에는 메가더를 만나러 도쿄까지 간 것입니다. 도쿄의 주일 미국 대상에서 열린 전쟁대책회의의 참석자는 메가더, 극동 해군사령관 찰스 터너 조이 중장, 극동 공군사령관 조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 8군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먼드 소장, 극동군 참모장 도일 히키 소장, 메가더 참모고문관 코트니 휘트니 소장, 극동군 작전참모 에드윈 라이트 준장,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의 극동군 정보참모 찰스 윌로비 소장이었습니다. 이 무능한 기회주의자 윌로비는 훗날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의 군사고문관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그다운 탁월한 선택이었죠. 이 회의에서 8군의 워커 중장은 전선을 재정리하여 성천강선인 평양 전방에서 중국군을 저지하겠다는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알몬드는 메가더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싶지 않았었는지 다시 상황이 호전되면 장진호를 기점으로 해병대는 서쪽으로 7사단은 북쪽으로 다시 계속 진격시키겠다고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회의 중에 메가더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회의가 끝난 후 워커와 알몬드를 따로 불러 8군은 평양 방어를 위해 노력하다가 측면이 위협받으면 즉각 후퇴하고 10군단은 장진호 등에서 무조건 철수하여 함흥 흥남의 해안에 병력을 집결시켜라 라는 또 한 번의 사후 대책에 애매모호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메가더는 무책임한 두음불출에 들어가 버리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 그는 은퇴 시기가 한참 지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급박한 상황에 해병 1사단에게 공식적으로 철수 지시가 내려온 것은 당일인 11월 28일이 아닌 이틀이나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알몬드는 메가더의 무조건적인 예스맨인데 왜 메가더의 지시를 곧바로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이 당시 메가더든 알몬드든 장진호의 해병대를 이용해 중국군을 붙잡아 놓음으로써 타 지역의 육군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늦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어쨌든 이미 동부전선의 모든 부대가 전면 후퇴하고 있던 상황에서 10군단의 선봉이었던 미 해병대만은 유독 11월 30일까지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해 결국 그들은 더욱 고립되고만 합니다. 영국 해병 코만도라는 명칭은 1880년 남아프리카의 보호인들과 영국이 벌였던 보호전쟁에서 당시 보호인들의 특수부대였던 코만도로부터 유래됐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이 지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코만도는 영국 육군과 해병대에 각각 조직되어 활동했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해병대만이 적 해안 침투 전문부대로 계속 운용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거쳐 원산 상륙작전 이전까지는 소규모 특공대로 적 후방에서 작전하다가 그 후 기동타격대 형태인 보병 전투부대로 다시 편제를 개편하고 미해병 7연대 배속 예정으로 퓰러의 해병 1연대와 함께 고토리로 이동했습니다. 미 해병들은 같은 해병인 영국 해병 41 코만도의 합류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고토리 기지에서 미 해병 1연대 병사 하나가 41 코만도 소속 데이브 브래디 중사의 푸른 베레모에 꽂혀있는 모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브래디 중사에게 아저씨들이 지구의 반을 가졌네요. 그럼 반은 우리 거예요. 라며 농담을 했는데 그것은 영국 해병 41 코만도의 푸른 베레모에 붙어있는 모표에는 동반구가 앞으로 나온 지구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미 해병대 상위 칼라에는 서반구가 앞으로 나온 지구 모양이 새겨진 심볼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11월 29일 41 코만도는 북쪽 전방에 하가루리에 있던 미해병 1사단 사령부가 중국군의 공격을 받자 영국 해병 드레이스데일 중령이 자신의 41 코만도와 미해병 혼성부대를 통합 지휘해서 겹겹이 설치된 중국군의 차단선을 뚫고 돌진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시 하가루리 남쪽 고토리도 앞뒤로 중국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고토리에서 북쪽 하가루리 방향으로는 8개의 도로 장애물이 있었고 남쪽 황초룡으로는 3개의 장애물이 설치됐으며 유선 통신망은 양쪽 모두 중국군에 의해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16km 남쪽에 있던 진흥리에서도 이미 중국군의 대부대가 목격되고 있었죠. 29일 오전 9시 45분 고토리에서 하가루리까지의 보급로를 개통하기 위해 영국 해병 드레이스데일 중령의 지휘 아래 미 해병 지중대, 7사단 31연대 비중대, 영국 해병 41 코만도,
해병 1사단 본부대 등 총 900명의 차량 141대로 구성된 연합지원부대가 하가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군은 능선받아 포진하고 있어서 드라이셀 부대는 출발과 동시에 중국군 64단 179연대에게 엄청난 양의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오가되어도 불과 3km밖에 전진을 못하자 이련대장 퓨러 대령은 드라이스데일의 지원부대에 M26 퍼싱 전차 29대로 편성된 블루스 클라크 대위의 해병 D전차 중대를 추가로 배속해 주었는데 배송만 해주고 지휘권은 드라이셀 중령에게 주어지지 않아 전차 중대장과의 지휘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때의 전차 중대는 호송대 호위가 더 중요한 임무였지만 전차 중대장 블루스 클라크 대위는 지나친 전투력에 자신들의 전차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격적으로 집중 운영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마는데 개국사의 도로에서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방어력이 약한 트럭과 지프는 차라리 그냥 전방으로 내달려야 나름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전차들이 대응 사격을 한답시고 길을 막는 바람에 연합지원부대는 그때마다 돈져낸 채 중국군에게 집중 사격을 받아 행렬이 절단나고 다시 각개포의 공격을 받아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트럭에서는 총에 맞아 얼굴 반쪽이 날아가 버린 병사, 중국군의 백륜 슈루탄에 온몸이 타들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병사, 공황 상태로 눈이 뒤집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관총을 쏴대는 병사, 마치 불지옥의 한가운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해병 1원대 지중대 윌리엄 보일병은 자신이 탑승한 차량에 중국군의 슈리탄이 날아들어오자 슈리탄이로 자신의 몸을 던져 트럭 안의 나머지 동료들을 구하고 자신은 폭사했습니다. 그는 이 행위로 사후 명예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맹렬한 매복 공격으로 연합지원부대의 행렬이 절단나고 병사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자 이때부터 산에서 내려온 중국군들이 화장용 장작더미처럼 불타는 트럭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병 41코만도 고든 페이는 훗날 어둠 속에서 누비옷을 입고 불꽃을 배경 삼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중국군의 모습이 마치 불 속에서 춤을 추는 고블린들 같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드라이셀 중령은 하가루르에 있던 스미스 장군에게 이 위험한 돌파를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무전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스미스 장군은 본인에게는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징용무대가 오지 않으면 사령부가 중국군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스미스 장군은 결국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선두부대가 드디어 하갈우리와 고토리 중간에 도착했을 때 하필이면 탄약 수송 트럭에 중국군의 박격포탄이 명중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중간 부분에 길이 끊겼고 7사단 B중대, 해병사단 본부대로 이루어진 후속부대는 중국군의 총탄 세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겨져 고립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필사의 돌파로 증원된 병력은 겨우 400여 명 뿐이었던 것입니다. 겨우 이 정도의 병력을 증원시키기 위해 대략 150여 명이 전사했고 15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미국군 100여 명, 미해병 40여 명, 영국 해병 41코만도 20여 명 등 총 160여 명의 포로가 발생했고 141대의 차량 중 75대가 파괴되는 등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하가루리에 도착한 드라이셀 부대는 낙담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육군 10공병대대 D중대가 간신히 지키고 있던 이스틸로 올라가 방어전투에 투입됐습니다. 훗날 드라이셀 중령은 자신이 처참히 지나갔던 이 계곡에 지옥불 계곡 혹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합지원부대의 선두부대가 만신창이가 된 채 간신히 하가루리 방어선악까지 도착했을 때 41코만도 대원들의 눈앞에 초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블랙풀 알루미네이션즈 축제 같은 광경이었는데 휘황찬란한 아크등 앞에서 200시간을 문 채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해병 공병대원들이 태연하게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40일 코만도 대원들은 그들의 담대함에 절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29일 아침 스미스는 식군단장 알먼드로부터 유담리의 해병 1개연대를 이동시켜 장진호 도관에 고립된 육군 7사단 페이스 부대를 구출하고 하갈우리와 고토리 사이 도로를 개통시키라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해병대 능력밖에 일이나 무시되었고 하갈우리를 방문한 7사단장 데이비드 바도 해병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갈우리에 있던 호주 7사단 부사단장은 어떻게든 장진호 도관의 부하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했지만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7사단장 바소장은 아무런 구출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훗날 페이스 부대를 버리고자 결정한 것도 사실상 사단장인 바 자신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애초 10군단의 작전 계획은 미 육군 3사단이 미 해병대의 후속으로 고토리와 함흥 사이의 진출로를 책임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병 1사단에서는 계획대로 육군 3사단이 고토리 후방의 진흥리를 인수해주면 진흥리에 있는 해병 1연대 1대대를 고토리로 올리겠다라고 10군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몬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거꾸로 이날 정오 함흥 흥남방어를 위해 미 10군단 병력은 신속히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9시간 후에는 항구로 철수한다는 급작스러운 계획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계획에 해병대와 31연대 전투단은 포함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10군단은 해병 1사단과 자신의 육군 부대인 31연대 전투단까지 중국군의 미끼로 던져버리고 그동안 철수 준비를 할 시간을 벌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었죠. 결국 나중에 수정되지만 당시 공황 상태에 빠졌던 메가더의 심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자력으로 후퇴할 수밖에 남은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미스 장군은 독단으로 전면적인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장지호 동쪽의 육군은 해병대가 대부분의 중국군 공격을 흡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해병대가 유도하는 해병 항공대가 지속적으로 네이팜탄, 로켓포, 기관총 등을 사용해 주변의 중국군을 공격해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맥클리무트 대위의 M19 보포스 대공포들이 불을 뿜어 여전히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 밤은 너무 추워서 미군 병사 하나가 자신에게 인호해서 앉은 자세로 얼어 죽었습니다. 아직도 후동리의 31 전차 중대는 15대의 셔먼 전차와 M26 버싱 전차를 2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날 느닷없이 7사단장 마로부터 30일까지 후동리에 있다가 하갈우리로 철수하라 라는 통신명령을 받습니다. 함께 있던 연대본부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지만 30일 전차중대는 부사단장 호주준장이 전날 전차 한 대를 얻어 타고 하갈우리로 이동한 관계로 전차 무전기를 이용해 하갈우리와 통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편 맥클린 대령이 그토록 기다리던 7사단 31연대 2대대는 아직도 이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31연대 2대대는 이날 늦은 오후에야 군단으로부터 함흥과 하갈우리 중간인 마전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30일 아침에야 북쪽으로 이동했지만 이마저도 황초룡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자 고토리전 5km 지점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후 간신히 병력을 수습하고 중국군의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이들은 모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듯 고토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버려진 차량들은 11월 5일까지 그냥 그 자리에 방치되었고 마치 중국군이 구축해놓은 효과적인 장애물처럼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고토리에 들어간 31연대 2대대는 더 이상 진격은 하지 않고
장지호 전투가 끝나가는 12월 10일까지 그냥 고토리에 눌러앉아 버립니다.